지난달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수입 물가지수가 4년 1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디램 수출 물가는 2016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하며 공급 과잉 우려를 키웠습니다. 분식 회계 혐의와 관련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결론이 임박해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선인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변경에 고의성 유무에 대해 내일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자산 요건이 5천억 원으로 크게 높아지면서 지주회사 수가 전년 대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총수일가와 지주회사의 지배력은 2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서울시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자동차 공회전을 집중 단속합니다. 고금과 도심 등에서 공회전이 적발되면 사전 고지가 없었더라도 곧바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상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달 수입 물가가 4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오른 여파로 풀이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지난달 수입 물가가 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요?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 물가 지수는 한 달 전보다 1.5% 오른 92.06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 9월 이후 4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원재료 수입 물가가 3.1% 상승했는데요. 석탄이나 석유 제품 등이 포함된 중간재는 1% 올랐고 자본재와 소비재 수입 물가도 모두 올랐습니다. 품목별로는 철광석이 7.7% 올랐고 원유와 천연가스의 상승세도 두드러졌습니다. 중간재 중에서는 벙커CU와 프로판가스 등 석탄과 석유 제품이 7% 넘게 오르면서 수입물가 상승에 영향을 줬습니다. 농림수산품과 화학제품 그리고 1차 금속 제품 등도 1% 안팎으로 나란히 올랐습니다. 지난달 수출 물가지수도 한 달 전보다 0.5% 오른 88.32를 기록했는데 이는 2014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네, 김 기자, 이렇게 수입 물가가 오른 이유는 뭡니까? 네, 수입 물가가 오른 데는 국제 유가 상승의 영향이 컸는데요. 국내 수입 원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두바이유의 경우 지난달 배럴당 평균 79.39달러를 기록하면서 80달러에 육박했는데요. 이는 지난 9월 평균 77.23달러에서 2.8% 오른 겁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수입 물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9월 평균 1,120원 60전에서 지난달에는 평균 1,130원 81전으로 0.9% 높아졌는데요. 원화 가치가 낮아지면서 같은 수입품을 들여오는데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진 점이 물가도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한진입니다. 내년부터는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방식이 공개될 전망입니다. 대출자들이 대출금리 산정 과정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석연 기자. 네, 김석연입니다. 네, 내년부터 은행의 대출금리 제도가 개선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은행업계와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출금리가 산정되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법의 하나로 대출금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적극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매월 은행들이 상품별 대출금리를 공개할 때 기준금리와 여기에 더해지는 가상금리만 공개하는데요. 앞으로는 은행이 대출금리를 공시할 때 가상금리뿐만 아니라 지점장 정결로 주는 각종 조정금리를 공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네, 은행에서는 대출자에게 각종 금리를 명시한 내용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대출자에게 기준금리와 가상금리 외에 각종 우대금리와 영업점 본부, 조정금리 등의 내용이 담긴 대출금리 산정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의 금리와 은행이 공시하는 금리를 비교해 어떤 부분에서 얼마나 금리를 더하고 뺐는지 확인할 수 있어 금리 산정의 투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와 함께 대출금리 공시 주기를 이전보다 줄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은행연합회에 한 달에 한 번 공개하는데 이를 1에서 2주 단위로 단축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주 안으로 대출금리 개선 방안 초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받아 최종안을 이달 안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석연입니다. 여당 내 대표적인 노동계 출신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주노총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당뿐 아니라 청와대 내에서도 노동계를 포용하던 기존 입장이 대폭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네, 황인표입니다.
네, 홍 대표가 민주노총과 한국GM 노조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홍영표 대표는 어제 취임 6개월을 맞아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요. 홍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금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하고 있는 한국GM 노조에 대해서 이 글로벌 기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폭력행위다. 미국에서 그렇게 하면 테러라고 말했습니다. 이 한국GM 노조는 사측이 추진 중인 연구개발 법인 분리를 반대하면서 이 홍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이 홍 대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 8일부터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하고 있습니다. 홍 대표는 또 정부 노동정책에 반대하며 오는 21일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한 민주노총에 대해서도 너무 일방적이어서 말이 안 통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민노총이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며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경제 지표 악화 등 정권의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부와 여당이 노동계와의 거리두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판매량 저하로 고전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이 내년 인사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요? 네, 내년 사업계획 준비를 위해서 최대한 인사를 빨리 끝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올해 판매 목표를 755만 대로 잡았지만 결국 목표 달성에 실패한 740만 대 판매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016년부터 매년 판매량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다급하다 보니까 조직을 빠른 시일 안에 재정비하기 위해서 예년보다 빠른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임원 인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이 부진했던 만큼 임원 승진자 수 역시 올해보다 5에서 10%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그룹사 전체로 한때 1,000여 명이 넘던 임원 숫자가 900명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황인표입니다. 세금이 잘 거치면서 올해 9월까지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26조 원 이상 더 거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을 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국세 수입은 233조 7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6조 6천억 원 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반도체 호황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가 9월까지 65조 1천억 원 거쳐 세수 진도율이 103%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하루 만에 22% 폭락하면서 시가총액 5조 4천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이 고의적인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의 최종 결론이 임박해오면서 우려감이 증폭됐기 때문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관련해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네, 먼저 내일 열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증선이 전망 어떻습니까? 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내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지난 2015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식 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고의적인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증선위가 2대 주주인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을 공시 누락한 데 대한 고의성을 인정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 금융감독원 감리의 핵심 지적 사항인 회계 처리 변경에 대해서도 고의성을 인정할지가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이 나면 주식시장 시가총액 순위 4위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거래가 즉시 정지되고 상장 폐지 심사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네, 이런 우려 때문에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제약 바이오 주가가 어제 크게 떨어졌는데 지금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오전 한때 9% 이상 급등하면서 31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22.42% 폭락하며 시가총액 5조 4천억 원이 하루 새 사라졌는데요. 오늘은 다시 반등하면서 주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어제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던 제약, 바이오주들도 대부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장중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 신라제는 0.3% 오른 65,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장가입니다. 증선위가 오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바로 내일이죠.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까지도 갈 수 있어서 시장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관련해서 정철진 경제평론가 모시고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이제 증선위 심의의 최대 쟁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회계 처리 변경에 있어서 고의성이 있었느냐 여부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201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당초에 종속회사로 돼 있었던 것을 관계회사로 바꾸는 네. 이 과정에 모든 초점이 좀 맞춰져 있었는데요. 이렇게 바꾸는 것을 통하여 그러니까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게 되면서 1조 원 넘는 이제 자산 가치가 커지게 되고 이것이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할 수 있는 이제 발판이 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는데요. 이제 당초에 1차적으로는 이제 삼성 측은 이제 바이오젠이죠. 이제 또 다른 지분까지 나눴던 그 회사가 콜옵션을 행사하려고 했다. 이게 쉽게 말해서 나한테 지분을 50% 더하기 1을 더 달라. 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우려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관계회사로 바꿔놔서 향후 공동 경영을 하지 않고 삼성 바이오로가 주도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제 관계회사로 바꿨다라는 것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면은 그 콜옵션 뭐 행사하려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걸 왜 공시하지 않았느냐? 공시 누락으로 일단은 걸었는데 지금 재감리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그 콜옵션을 행사하려는 미국의 바이오젠이라는 회사가 그 자체도 조금 의심이 간다. 안 하려고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만든 변명 같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는 이제 분식회계 혐의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것이 결국 내일 증권선물위원회 판단으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그동안 심의와 재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중선위의 삼성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는가 하면 이 분식회계가 아니다는 이 삼성바이오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양새가 돼버렸는데요. 이 최근 공개된 삼성 내부 문건이 스모킹건, 그러니까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도 있다는 지금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문건이기도 하고요. 네. 이제 한 언론사가 같이 함께 집중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제 내용을 좀 보면은 삼성 측과 당시에 이것을 이제 같이 컨설팅을 해주는 회계법인과의 내용이 담긴 그런 문건입니다. 이제 문건 정확한 내용은 당시에 삼성물산, 구 삼성물산입니다. 제일모직과의 합병 내용을 담고 있는 와중에 이 당시에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일모직의 자회사였었거든요. 예. 지분 갖고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그때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또 자회사인 이 바이오에피스를 어떻게 처리할까 내용이 그 당시 회의에 담겨 있었는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좀 보니까 당시에 지금 삼성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콜옵션 행사 부분이 좀 의심이 간다. 이것이 일단 자산 부풀리기, 그러니까 관계회사 변경을 통한 자산 부풀리기를 위한 하나의 명분을 의도적으로 만든 것 같다라는 이제 내용이 좀 비춰져 있는 네. 문건 공개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뭐 최종국 금융위원장도 그렇고 뭐 금감원도 이미 이 문건은 갖고 있고 예, 조사 알고 요번에 있었다. 하는데 네. 함께 보고 있다라고 네.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건이 박용진 의원이 공개했다라고 해서 이제 새롭게 드러났다기보다는 일단 당국도 판단에 있어서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공개를 함으로써 대중에까지도 네.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일각에서는 아직 고의성을 확정짓기에는 이르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이유? 그렇습니다. 이제 삼성 측은 이게 뭐 국제 회계 기준 IFRS를 그대로 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네. 바꾼 것이고 이제 바꾸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회계 기준도 취득원가 이거는 이제 공정회사 종속회사일 땐 그렇거든요. 이거에서 이제 공정가액으로 바꾸게 되는 과정에서 바이오에피스의 성장성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또 자산도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만 보면 큰 문제는 없다라는 게 또 삼성 측의 대응 논리입니다. 그렇죠. 또 국제 회계 기준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이 여러 가지 지금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증선위가 고의적인 분식 회계였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을 한다면 지금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마어마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아직까지는 만약이고요. 네. 내일 어떤 결론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분식회계 고의성이 입증된다라고 한다면요. 바로 일단 거래 정지부터 들어가게 돼서 이 위법 행위가 탈법 행위가 어느 정도의 처벌을 줘야 될 건가에 대한 이제 회의를 열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래 정지를 하게 되면서 뭐 이 정도면 거래 정지 몇 개월, 뭐 개선 방안 이렇게 될 것이고 지금 세간에서 나오는 이제 상장 폐지는 어쨌거나 상장 폐지를 규정한 요건들 중에 하나가 분명히 분식회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상폐까지를 염두에 둘 수 있다는 얘기지만요. 일단은 이제 확인이 되면 거래 정지를 통해서 향후 어떤 식의 이제 처벌이 내려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고의적인 분식 회계가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장 폐지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뭐 최근에 이게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였었죠. 뭐 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명확한 분식 회계를 저질렀었는데 그때 당시에 처벌이 거래 정지 3개월과 함께 시정 명령이었었기 때문에 아마도 거래 정지 기간에 뭐 길고 짧음 정도가 아니겠냐는 게 이제 증권업계와 좀 긍정적인 시각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뭐 개인 같은 경우에 지금 5조 원 이상이 묶여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걸 이제 3개월 동안 뭐 사지도 팔지도 못한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주가나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 아픈 비극적인 일입니다. 네, 뭐 당장은 상장 폐지 심사만 만약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반적으로 바이오주가 지금 악영향을 받고 있는 건 맞습니다. 지금 이런 후폭풍 어디까지 갈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뚜렷한 실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성장세를 보고 투자를 하고 베팅을 하는 것이고요. 네. 투자도 큰 틀에서 바이오 펀드를 이제 구성해가지고 뭐 1위부터 5위까지 바이오 종목을 이제 매수하고 팔고 뭐 그런 패턴을 취하게 되는데, 만에 하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실질적으로 내일 판단에 있어서 의도적인 이제 고의 분식 회계라고 판명이 날 경우엔 바이오주 전체에 미치는 투심 악화는 뭐 피할 수가 없고요. 실질적으로 뭐 몇 개 바이오 펀드가 손절을 치고 나오게 되는 뭐 이런 상황이 있다면 글쎄 다른 바이오 관련주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데다가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뭐 코스피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개인 투자자가 뭐 거의 8만 명 이상, 네. 5조 원 이상에 넘는 자금이 들어가고 있어서 바로 아마 개인 투자자들 입장 같은 경우에는 집단 소송이 들어갈 텐데, 집단 소송도 삼성뿐만이 아니라 당초에 이것을 허가한 게 실은 금감원이고 네. 뭐 한국거래소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네. 더 이야기가 소송전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내일입니다. 내일 오후가 될 것 같은데 어떤 결론이 나올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증시가 급락하면서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떠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거래대금은 지난 1월보다 65% 감소했고, 전체 거래대금에서 개인 비중은 19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80%까지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제결제은행 BIS 이사회 신임이사로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BIS 이사회는 전략과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이 총재의 이사 임기는 내년 1월부터 3년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지주회사 현황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재벌들이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안전하고 투명하게 그룹을 경영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차원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네, 공정거래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올해 지주회사 몇 곳으로 집계됐습니까? 네, 올해 9월 말 기준 국내 지주회사는 지난해보다 20곳 줄어 총 173개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31곳이 늘면서 역대 최대치 성장세를 보였다가 지주회사 자산 요건을 상향 조정하면서 다시 줄었습니다. 지주회사가 있는 대기업 집단은 29곳으로 지난해보다 1곳 줄었습니다. SM과 넥슨, 네이버가 빠졌고 롯데와 메리츠금융이 포함됐습니다. 네, 지주회사는 사실 자회사를 보유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인데 그게 제대로 안 된다는 지적이 많았잖아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네, 우선 지주회사와 그에 편입된 회사들의 자산이 그룹 전체의 절반을 넘기는 곳들을 거의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됐다고 해서 전환집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전환집단의 전체 계열사 10곳 중 8곳은 올해 지주회사 체제에 편입된 상태였습니다. 2005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최고치입니다. 다만 여전히 남아있는 체제 밖 계열사 중 4곳에서는 편법 경영의 소지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이트진로의 경우 오너 2세가 지분 80%를 보유한 비상장사를 통해서 지주회사 지분 27.2%를 확보하고 있었고요. 세아그룹 역시 총수와 2세가 나눠 소유한 회사를 통해서 세아제강지주 지분 12.51%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달 중 대기업의 지배구조 현황과 다음 달 채무보증 현황 등 대기업 집단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공정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여름 폭염만큼이나 전기요금 이슈가 뜨거웠죠. 요금제 개편 논의도 나왔었는데요.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전기 사용 실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산업부가 전기 사용 실태 조사에 들어간 목적은 뭡니까? 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한국전력공사와 전국의 10,000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별 전기 사용량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번 조사는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선행 작업입니다. 소득 수준과 전기 사용량 조사 결과에 따라 누진제 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전기 누진제는 소득이 많을수록 전기료를 많이 내도록 해 소득 재분배 효과를 내자는 취지로 1974년 도입됐습니다. 사용량에 따라 납부자를 3단계로 나누고 최대 구간의 최저 구간의 3배에 달하는 요금을 부과하는 식입니다.
그러나 최근 소득 수준별 전기 사용량이 일정하지 않는 등 불합리하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실태 조사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 나올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경우 전기요금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전기 사용이 적은 계층의 고소득층도 많다는 결과가 나오면 누진제는 폐지 혹은 대폭 손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는 개편안에는 산업용 정부화 요금제 개편 방안도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서울시가 경복궁 등 고궁이나 도심지에서 공회전을 하는 차량들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때문인데요.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임종윤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이제 관광버스 기사분들 시동 꺼놓고 계셔야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집중 단속 대상에 이 첫 선호로 꼽은 게 바로 경복궁과 같은 이런 고궁 주변에서 시동을 켜놓은 채 서 있는 관광버스들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고궁 외에도 도심이나 사대문 안, 그다음에 관광버스 주차구역,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서울시 내 2,700여 곳이 서울시의 공회전 중점 단속 구역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들 지역은 서울시 단속반 그리고 25개 자치구에서 공동으로 단속을 벌이는데요. 특히 다음 달 1일부터는 서울 시내에 있는 3,700여 개 자동차 정비업소들에 대해서도 이런 공회전 단속을 진행한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입니다. 걸리면 과태료가 5만 원입니다. 네, 아무래도 공회전을 하면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게 되겠죠? 예, 공회전을 하게 되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포함된 배출가스가 나오는데요. 특히 이제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이런 겨울철에 이런 미세먼지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네, 서울시뿐만 아니라 정부도 미세먼지 대책을 내놨다고요? 그렇습니다. 환경부가요, 전국에서 운행 중인 차량 약 2,300만 대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에 따른 이 등급 정보를 이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이달 말까지 서울과 수도권에서 운행 제한이 될 이 5등급 차량의 분류를 완료하고요. 다음 달부터 이제 해당 차량 차주들에게 이를 통제할 예정인데요. 올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배출가스 규정에 따르면 이 전기차 수소차는 이 1등급이고요. 휘발유와 가스차가 1에서 5등급까지 돼 있고 경유차는 아무리 새 차량에도 3등급, 그다음에 노후 경유차는 이제 5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이 5등급 차량을 갖고 계신 분들은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서울시에서 시행이 될 경우에는 운행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세먼지 차단과 세정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한 화장품 53개 중에서 28개는 효과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광고에 대해 시정이나 차단 조치를 내렸고 제품 판매 업체에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6개월간 매달 50만 원씩 주는 청년수당 지원 대상을 졸업한 지 2년이 지난 19세에서 34세까지 취업준비생으로 확대합니다. 서울시는 고용부가 내년부터 34세까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시행하고 청년 미취업 기간이 30세 초반까지 늘어난 상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심이 편의점 새우깡 가격을 100원 인상하는 등 19개 과자 가격을 모레부터 인상합니다. 평균 인상률은 6.7%로 농심 측은 원료 가격과 임금 인상으로 제조 원가가 상승해 2년 4개월 만에 가격을 인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전날 미국 증시는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애플의 주가 하락에 따른 기술주 약세로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 영향으로 국내 증시 역시 하락 출발했습니다. 지금 코스피 2048선, 코스닥 657선으로 모두 하락세입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지금 2100선을 넘지 못하고 있는 코스피, 개인이 1000억 원 정도 순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역시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이 홀로 1400억 원 순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변화가 큰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죠. 우선 미국 기술주 급락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증선이 최종 결론을 하루 앞두고 어제 급락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반등한 모습입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역시 700선을 못 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보시면 개인이 890억 원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변화가 큰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UTI가 자사주 취득 계약 세월 주식의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하이비전 시스템은 3분기 실적 부진에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증시 상황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